지금의 교육은 내가 10조 원이 있으면 가정교사를 수십 명 붙여서 훨씬 더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또 한 번의 혁신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저는 그게 질 높은 교육 기회 평등이 이루어진 세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이제 가치 중립적인 교육의 정의는 학습자를 교수자가 원하는 상태로 변화시키는 것을 저는 교육의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현재 이제 민간 교육 시장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저희가 학생의 성적을 올려주는 것이 이제 목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이제 밀당 PT에서의 교육의 정의는 학습자를 성적이 더 잘 나올 수 있는 상태로 변화시키는 것이 저희가 학생들에게 해주고 있는 교육이다라고 저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저희 회사의 가장 중요한 미션은 이제 질 높은 교육의 기회 평등을 만드는 건데요. 우리가 이제 질 높은 교육이란 무엇인가를 이제 정의하다 보면 이제 굉장히 다양한 얘기들이 나옵니다. 좋은 컨텐츠, 뭐 좋은 학습 관리, 뭐 좋은 맞춤형 학습, 뭐 이런 다양한 것들이 이제 우리가 질이 높은 교육이다라고 좀 추상화돼서 얘기하는데,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그러면 완벽한 교육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그 완벽한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어떤 단계가 필요한가 해서 결국 그 완벽한 단계에 흡사하게 가 있는 교육이 저희는 이제 질 높은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그걸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결국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습자가 더 성적이 잘 나온 상태로 학습자의 스테이트먼트를 변화시키는 게 이제 교육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 목표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단계와 절차를 거쳐야 질이 높은 교육을 만들 수 있냐를 생각해 보면, 첫 번째로 성적을 더 높은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러면은 시험에 나오는 게 무엇인지를 이 교육회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로 분석해야 될 건 내가 올려주고 싶은 시험에서 학생이 시험을 잘 보기 위해 알아야 할 것들을 첫 번째로 잘 정리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 단계라고 이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단계는 그걸 이제 알아야 될 개수가 예를 들면 뭐 100개, 1000개 이렇게 있을 수 있는데, 학생의 현재 상태가 그리고 이것을 도대체 어떤 것은 알고 있고 이제 어떤 것은 모르고 있는지에 대한 그 갭을 알고 분석해야 되는 것이 이제 두 번째 단계입니다. 사실 보통 우리는 이것을 진단고사라는 이름으로 사실 이 갭 분석을 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해야 되는 스킬셋이 뭐 100개다 1000개다가 정해지면 사실 가장 확실한 진단의 방법은 그 하나하나를 전부 수행해낼 수 있는지를 전부 다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우리가 확인해야 될 지식 혹은 스킬이 1000가지가 있다고 하면 그 1000가지를 전부 다 확인하는 데는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리고 그 1000가지 스킬이라는 게 단순히 객관식 문항이 아니라 어떤 일이나 행동을 수행하는 것이라면 그것들을 제대로 수행했는지를 사람들이 다 관찰하고 확인했어야 되기 때문에 시간적, 그 다음에 그 자원적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었고,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온 방식은 문제은행 방식이라는 이제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확인하고 싶은 스킬셋이 1000가지가 있으면 이 1000가지를 레벨별로 나누고 각각의 레벨의 스킬에 대응하는 객관식 문항을 만든 다음에, 예를 들면 뭐 1000가지 스킬을 확인하기 위한 뭐 10,000가지 문제은행을 만들어서 레벨별로 구분을 하고 1레벨부터 10레벨까지 구분한 다음 거기서 샘플링을 통해서 하나의 시험지를 구성해서 약 50문항에서 100문항 정도를 학생들에게 풀림으로써 이 스킬, 뭐 예를 들면 한 100개, 뭐 1000개 정도 되는 스킬을 뭐를 할 수 있을지 뭐를 하지 못할지를 레벨 기준으로 추정하는 그런 시험 방식이 우리가 PBT라고 해서 이제 페이퍼 베이스 테스트에서 문제은행 방식으로 가장 많이 이제 활용되던 전통적인 방식이었고요. 근데 이 진화의 역사가 어떻게 되냐면 결국은 이제 이런 이제 종이 기반 시험을 하다가 컴퓨터라는 게 등장이 된 거죠. 컴퓨터로 하면 채점이 바로 자동으로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CBT 테스트는 기본적으로
채점의 원활함 때문에 가장 먼저 이제 도입이 되었는데요. 근데 이제 CBT를 우리가 시험을 보다 보니까 이제 또 컴퓨터 하시던 분들이 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가 종이로 시험을 본다고 하면 시험이 전부 다 인쇄가 되어져 있으니까 시험을 보는 도중에 문제를 바꿔 낄 수가 없었습니다. 이건 이제 매체의 한계였던 거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제 컴퓨터로 하면 첫 번째 문제가 나왔는데 그 첫 번째 문제를 기반으로 두 번째 문제를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다음에 줄 수 있는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은 생각하기 시작한 거죠. 아니 1레벨부터 10레벨까지의 문제가 있는데 10레벨 문제를 맞힌 학생이 과연 1레벨을 틀릴 가능성이 있을까? 사실 그건 쉽지 않겠죠. 그래서 처음 CBT에서 생각한 건 룰 베이스 혹은 통계 분석 기반으로 맞춤형으로 이제 문항을 풀 때마다 그 푼 데이터를 분석해서 다음 문항을 추천해 주는 방식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걸 우리가 보통 이제 IBT라고 부르는데 이게 결국은 풀이 문항을 기반으로 이제 다음 문항을 추천하면 우리가 50개의 문항을 시험을 본다고 했을 때 레벨별로 1레벨부터 10레벨까지를 5문제씩 고루 분포시키는 것보단 먼저 레벨 5나 레벨 6을 줘보고 맞추면 일단은 더 높은 레벨을 제시하고 또 틀리면 거기서 다시 또 낮춰서 조금 더 이제 낮은 레벨을 제시함으로써 이제 같은 문항에서도 훨씬 더 스킬셋에 대한 정확도를 높이는 그런 이제 IIT 방식이 1차적으로 나오게 됐고요. 이제 그 다음 진화 단계가 그 통계 모형 기반의 이제 IIT를 딥러닝 기반으로 돌린 겁니다. 통계 모형 기반이었던 거를 그냥 데이터를 많이 학습시켜서 뉴럴넷 기반으로 이 문항을 풀었을 때 그래서 이 문항과 이 문항과 이 문항 ABC 문항의 정답률을 기반으로 나머지 문항들의 이제 정오답 유무를 맞출 확률을 계산을 해서 확률값이 낮아서 내가 확인을 해야 되는 지점의 문제들만 뿌려주는 것이 그 학생들이 뭘 알고 뭘 모르는지를 추론해서 가장 맞춤형으로 진단을 보는 게 이제 얼마 전까지의 이제 진단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한 번의 혁신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까지의 모든 진단은 결국은 비용 효율성 문제로 대규모 진단에서는 전부 객관식 문항을 기반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진단 관점에서 특히 수학 과목으로만 들어가도 과연 객관식 문항으로의 진단이 학생의 모든 스킬셋을 제대로 분석할 수 있을까? 사실 수학 교육 하시는 분들은 전부 다 압니다. 객관식 문항보다 더 확실한 진단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요. 그 확실한 진단 방법은 학생의 풀이 과정 하나하나를 다 뜯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의 풀이 과정을 보면 얘가 어떤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고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를 학생이 쓴 한 줄 한 줄에서 전부 다 그 과정이 드러나기 때문에 아주 정확한 진단이 될 수 있는데요. 근데 과거에는 이 행위는 너무나 큰 비용이 필요했죠. 그냥 그 풀이 과정을 진단한다는 것은 굉장히 고도의 그 수학적 지식과 교육학적 지식을 전부 다 가지고 있고 많은 학생들을 가르쳐 본 경험이 있는 사람만이 그 식 바이 식으로 보면서 학생이 무슨 생각을 하고 어디까지 알고 있고 어디까지 모르는지를 추론할 수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LLM과 AI 에이전트가 나옴으로써 이게 사실 그냥 AI, LLM한테 맡기면 이게 잘 되지 않지만 교육학적인 백그라운드를 기반으로 에이전트를 잘 설계하면 학생들이 풀이 과정 하나하나를 정말로 그 1타 강사가 분석하듯이 정확하게 분석까지를 해낼 수 있는 그래서 지금 현재 진단의 트렌드는 객관식 딥러닝 기반의 분석에서 풀이 과정 혹은 구술로 학생들이 이야기하는 걸 기반으로 해서 정확한 스킬셋을 매핑해내는 진단까지 이제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질 높은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이제 저희는 그 꼴을 이제 성적을 잘 올려주는 상태 값으로 학생을 변화시키는 걸로 정의를 했고 그럼 그 상황에서 결국은 그 스킬셋, 성적을 올리기 위해 필요한 전체 지식에 대해서 이제 그 리스트업을 하고 학생이 그래서 그 지식에서 어떤 걸 알고 어떤 걸 모르는지를 이제 분석하는 이제 최신 트렌드까지를 말씀드렸고 결국 가장 고급은 아이들이 푸는 풀이 과정, 그 다음에 구술을 통한 생각의 과정들을 전부 다 흡수해서 얘가 뭘 할 줄 아는지 뭘 못하는지를
이제 구분하는 것까지가 이제 두 번째 단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럼 여기까지 그럼 갭 분석이 되면 끝나냐?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 갭 분석이 됐기 때문에 이제 맞춤형 학습을 제공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요. 데이터 기반 맞춤형 학습이라는 단어가 나온 지 거의 이제 한 12년 정도가 지나게 되었는데요. 그 12년이라는 기간 동안 사실 이 씬에 있었던 사람들이 많은 실패를 통해서 현재는 이제 많은 깨달음들을 얻게 됐습니다. 처음에 이 진영에 이제 공대생들 혹은 이제 컴퓨터 공학 하시는 분들이 들어와서 이제 어댑티브 러닝이라고 생각했었던 것은 이런 거였어요. 아까 이제 진단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또 진단을 했더니 얘가 A라는 지식과 B라는 지식을 모르네? 그러면 그 지식과 관련된 강의와 문제를 주자. 그게 이제 우리가 얘기했던 1차원적인 구조였습니다. 근데 그런 서비스의 개발은 이미 2018년? 17년도에는 이미 되게 보편화돼서 많이 나와져 있었는데 그럼 그 서비스가 교육신에서 제대로 정착이 되고 성공했냐? 전 세계적으로 사실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 다 실패를 했는데 첫 번째 문제는 우리는 학생들이 전체 어떤 지식 맵에서 특정 지식들에 대한 결여가 있고 그 결여된 지식을 채워주기만 하면 학습 성과가 올라갈 것이라는 가정을 했어요. 근데 교육 현장에 들어오면 그 가정은 철저하게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지식 맵을 구성해서 지식 맵에 지식 요소가 1000개가 있다고 했을 때 이 학생이 112개를 모르고 이 112개의 하나하나의 지식을 가르치면 된다. 이건 되게 환상적인 얘기죠. 근데 수학 교육으로 들어가 보면 실제로 아이들이 이제 112개의 지식을 일단 못한다고 판단이 돼도 이 112개를 모르는 근본의 원인은 사실 몇 가지로 귀결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식 맵을 기반으로 그냥 각 개별 지식을 아무리 두들겨 봤자 근본적으로 그 개별 지식을 완전 학습으로 잘 습득하기 위한 베이스가 되는 기본 개념 자체가 이해가 안 되어져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수학교육에서는 보편적으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맞춤형 아까 얘기했던 어댑티브 러닝의 뭐 그런 진단까지 가지 않고도 사실 몇 문항을 풀려봐도 얘가 어떤 기본 개념을 모르는지는 정확하게 이제 측정해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럼 그 다음으로 그래 그럼 그런 기본 개념이 이제 부족하다라고 생각했을 때 여태까지의 어댑티브 러닝 진영은 얘가 무슨 지식을 모르는 데만 관심이 있었고 그 지식을 찾아서 그 지식을 가르쳐 주는 걸 맞춤형 학습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사실 맞춤형 학습의 본질은 모르는 걸 찾는 것보다 하나의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이 이 학생 개인에게 최적화가 되어져 있는지를 판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조금 더 쉽게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면 우리가 인수분해를 통해서 2차 방정식을 푸는 거를 A라는 학생과 B라는 학생에게 가르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그럼 우리가 그냥 보편적으로 생각하면 이 두 학생은 전부 다 진단을 받더니 그걸 모르는 상황인 거예요. 모르는 상황이면 A라는 학생이랑 B라는 학생이 이걸 모르니까 우리가 인수분해를 하는 방법에 대한 강의를 주고 인수분해를 훈련해 볼 수 있는 문항을 20개씩 주면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이러면 이제 맞춤형 학습이 됐어. 왜냐면 얘가 이 지식을 몰랐으니까 그걸 우리가 찾아서 줬으니까 됐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학습 현장으로 가보면 맞춤형 학습이 필요한 건 이 학생이 인수분해를 스스로 잘해서 풀 수 있고 그게 익숙해질 때까지 어떤 영상이나 어떤 강의를 통해 그걸 설명해 줄 것인지 그리고 또 몇 번을 훈련시켜야 될 것인지는 학습자마다 이게 다 다른 거예요. 이게 쉽게 이해를 드리게 한번 예를 들어보면 저는 사실 운동을 되게 못합니다. 근데 아마 박지성 씨는 운동을 굉장히 잘했겠죠. 박지성 씨랑 저한테 똑같이 축구 교실에서 슛을 차는 방법을 한 선생님이 말로 한번 설명해 주고 자기가 시범으로 5번 보여주고 저도 슛을 100번 차봤고 박지성 선수도 슛을 100번 차봤다고 쳐보죠. 그럼 박지성 선수랑 제가 똑같이 슛을 잘 찰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박지성 선수처럼 운동 센스가 있고 운동 재능이 있는 사람은
선생님이 설명 안 해주고 그냥 공만 갖다 줘도 제가 100시간 훈련한 것보다 처음부터 더 잘 찰 수도 있습니다. 이제 공부도 똑같은 거거든요. 사실 공부도 특정 영역에서 얼마나 빠른 습득력이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빠른 이해력이 있는지에 따라서 같은 골을 달성하기 위해 진행되어야 될 과정 셋이 전부 다 달라질 수 있고, 이것이 맞춤형 학습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저희 밀당 PT에서는 결국 굉장히 중요시하게 판단하는 게 습득력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학생은 예를 들면 강의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학생들한테는 귀납적으로 설명해 주는 게 더 잘 먹힐 때도 있고요. 어떤 학생에게는 연역적 방법으로 정의를 먼저 해주고 설명해 주는 게 더 나을 때도 있고요. 어떤 학생들한테 설명을 할 때 반복을 3-4번 이상 해줘야 되는 학생도 있고, 어떤 학생에게는 한 번만 설명해 줘도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로들을 전부 다 맞춰서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또 이 어댑티브 러닝이 기존에 왜 동작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도 몇 가지 설명드리면, 결국은 아까 제가 그 딥러닝 기반의 어댑티브 러닝은 이제 결국 문항을 얘가 몇 번을 골랐냐, 맞췄냐, 틀렸냐를 기반으로 이제 분석하게 되는데, 이 진영에 있었던 사람들이 되게 착각했었던 게 문제의 난이도와 정답은 개별 문제에 종속되어져 있다라는 생각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게 우리가 수학 교육에서는 되게 이제 이런 교육 방식을 씁니다. A라는 문제를 먼저 풀려요. 근데 얘가 틀리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를 푸는 강의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A라는 문제랑 똑같은데 숫자만 다른 쌍둥이 문제를 다시 한번 풀려줘요. 그럼 본질적으로 제일 처음 풀었던 문제와 강의를 보고 나서 그 다음에 풀었던 문제는 사실 동일한 문제입니다. 숫자만 다르니까요. 근데 우리가 정답률은 어떻게 될까요? 최초에 제시됐던 문제는 정답률이 굉장히 낮을 거고, 쌍둥이 문제로 제시된 문제는 굉장히 정답률이 높을 거예요. 같은 문제인데 어떤 커리큘럼의 순서에 제공됐냐에 따라 정답률이 달라지는데, 그러면 이 학생이 A라는 문제를 방금 틀렸고 쌍둥이 문제를 뒤에 풀었을 때 맞췄다면 과연 이 쌍둥이 문제를 한 달이 지나서 또 제시됐을 때 또 맞출 수 있을까요? 이거는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문항만을 기반으로 이것을 안다 모른다라고 판단하는 건 정확하지 않고, 이 문항이 언제 어떤 순간에 어떤 정보들과 같이 제시됐느냐에 따라서도 학습자가 이 지식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인포메이션이고, 이제 이런 다맥락 구조가 전부 이해가 돼서 학생이 지식 상태를 파악하고 지식갭을 파악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순히 뭘 모르는지 뭘 아는지를 넘어서서 그 모르는 지식의 원류, 그러니까 실제로 근본으로 알아야 될 걸 다시 찾고, 그걸 찾은 다음에 그걸 설명하는 방식이랑 과정 셋도 이 학습자의 습득 능력에 맞춰서 제시해 주는 것이 이제 맞춤형 학습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그럼 이렇게까지만 하면 완벽한 교육이냐?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럼 이런 교육만 제공해주면 모두들 공부 다 잘해야 되는데, 공부는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괴롭습니다.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럼 우리가 컨텐츠를 제시해주는 것까지만을 교육의 영역으로 만든다면, 아까 제가 교육의 정의가 뭐라고 했죠? 원하는 상태로 학습자를 변화시키는 거라고 했어요. 근데 내가 컨텐츠를 줬는데 애가 수행을 하지 않았어요. 그럼 과연 변할까요? 저는 변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이 책임져줘야 될 영역은 맞춤형으로 컨텐츠를 제시해 주는 것을 넘어서서 결국 이 학생의 동기부여를 하고 학습 관리를 통해서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제시한 컨텐츠를 끝까지 수행하게 하는 것까지 도와주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내가 신뢰하고 존중하는 사람과의 약속을 통해서 학습을 계속 지속하고 그 사람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그 부담감 때문에 매일매일 학습을 진행합니다. 또 실제로 인강은 완강률이 낮아요. 1타 강사가 있는 인강의 완강률보다 오프라인 학원은 그래도 매일매일 애들이 가서 공부하잖아요. 이 차이는 결국 휴먼 릴레이션십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그것을 실행하게 하는 것이 이제 사람의 역할로 나눠져 있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 또 우리가 그걸 실행을 했는데, 사람은 어떤 존재죠? 망각의 동물입니다. 항상 공부를 하면 또 잊어버리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결국은 학습자를 원하는 상태로 우리는 시험장에 들어갈 때에
변화를 시켜놓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계속 가르쳤지만 계속 지식은 망각할 거기 때문에 그 망각하지 않게 계속 또 AI를 통해서 적절한 시점에 복습을 시켜주는 것까지, 그러니까 이 전부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게 저희는 이제 질 높은 교육이라고 받아들이고 있고요. 과거에는 이 처음부터 끝까지를 전부 다 하기 위해선 아마 과목당 수백만 원을 써도, 왜냐면 이거 다 해주려면 몇 명을 한 과목에 붙여야 돼요. 선생님들을 몇 명을 붙여야 됐는데, 지금은 이게 AI를 기반으로 굉장히 저렴하지만 굉장히 잘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질 높은 교육이 이런 거예요. 사실 중동에 있는 수조원을 가지고 있는 석유 재벌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세상에서 제일 좋은 핸드폰을 가지고 싶으면 아이폰을 사든 삼성폰을 사든 한 200만 원짜리 핸드폰을 사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내가 10조 원이 있든 100조 원이 있든 세상에서 제일 좋은 핸드폰은 한 150만 원, 200만 원이면 끝나는 겁니다. 내가 더 좋은 스마트폰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 거죠. 저는 교육도 이랬으면 좋겠어요. 지금의 교육은 내가 10조 원이 있으면 가정교사를 수십 명 붙여서 훨씬 더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이 AI 시대에는 저는 이런 시대가 저희 밀당 PT를 통해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게, 한 달에 20만 원, 30만 원만 내면 세상에 이것보단 더 좋은 교육이 없어진 세상, 저는 그게 질 높은 교육 기회 평등이 이루어진 세상이라고 생각합니다.